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에 뉴스를 읽네요. 근래 조금 외부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뉴스를 잘 못 읽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하루 이틀치가 밀려서 되게 많았는데요. 물리적으로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몇 개의 기사만 꼽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식 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불만들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사들, 가격이 많이 빠졌네, 아니라 바닥 거래들 많이 되면서 반등 찍고 올라가고 있네, 이런 시장 분위기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부동산 단신 같은 거 굉장히 이 짜투리 기사들, 판례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영 임대 아파트를 이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사람이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양도인을 넣었는데 계약 해지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관련된 대법 판례 기사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남 감일지구에서 나타난 이 대토 보상 관련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가 있다. 대토하는 과정에서 가격 책정, 이 대토하는 가격을 한정하는 기준이 처음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정하면서 이 감정평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결국 대토받을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LH 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3기 신도시부터는 이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서 이 토지주들, 원주민들이 손해를 좀 덜 입게끔 해주겠다라든가, 진짜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뉴스들 많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좀 꼽은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고개 든 리디노미네이션. 집값 오를까라는 제목인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화폐 단위 변경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1달러니까 1이시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달러에 준하는 가격대 자체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원, 10만원, 100만원 숫자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 1,000원을 얼마로 한다든가 만원을 얼마로 하는 이런 어떤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을 2번 했었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기억도 안 나지만 1953년 2월에 100대1, 100원이 1환이 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962년 6월 10일에 10환을 1원으로 하는 화폐 액면 금액을 절하하는 2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량을 화폐적으로 표현하기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회계나 지급상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돈 쓸 때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업계에서는 화폐 환상, 화폐 착각의 현상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가 12억 원 아파트로는 이 억 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커서 쉽지 않아 보이지만, 100만 원이 12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짜리 되기는 되게 쉽다. 돈의 가치 자체에 대한 어떤 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서울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분야가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고, 화폐 액면 단위가 낮아지기 전에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될까?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저도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얘기들을 종종 듣기는 했는데, 그게 감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턱턱 더 쓸 수 있나? 고액 화폐가 나오게 되면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10만원권 나오면 50만원권 나오면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00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되죠?
근데 만이라는 숫자가 1000만에 비해서 훨씬 작은 숫자지만 그게 작은 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나요? 10만 달러 하면 예를 들어 뭐 한 1억 천 정도 되는데 10만 원, 우리나라 10만 원 돈 개념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10만 원 돈 하면은 1억에 준하는 거. 지금 아파트가 10억짜리다. 10만 달러 정도 개념이 된다. 근데 그 10억인데 그 10억이란 가치가 이 디노미네이션이 돼서 10,000원 정도가 됐다. 그럼 그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10,000원하고 9,000원하고, 야, 9,000원, 1,000원 차이 나나?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실 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주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분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이제 첫 분양이 드디어 나왔죠. 청량리 3촉진구역을 재개발해서 공급하는 청량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도 분양 있었어요. 검단 노블랜드. 그 다음에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도 첫 분양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서울 연희빌라를 재건축한 은평 서해그랑불. 아무튼 서울 안에 분양 물량들도 있었고, 수도권 인천 분양 물량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가 조금 이 극과 극, 수도권 분양의 극과 극이라 그래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최대 104대 1 정도 나왔고, 평균 30 몇 대 1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117가구 모집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는 아니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근데 3,636명이 접수해요. 31.0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59제곱미터는 104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다. 그리고 양원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어떨까 궁금했는데 일단 평균 7.89대 1 나와서 선방했죠. 예, 그리고 뭐 소규모 재건축인 은평 서해그랑불 이런 데도 8대 1. 그리고 분당 GL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12대 1, 11.98대 1에서 분당 쪽, GL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여기도 주복이죠. 아무튼 경쟁률들이 괜찮게 나왔다. 인기 지역들, 수요가 좀 있는 지역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온 반면에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미달이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매 제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빠져서 나갈 수는 없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 그러면 실수요, 입주할 때 가서 이 신도시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할 때 가서 실입주를 하거나 임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입주할 때 가면 지금 하도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입주 물량 쇼크 때문에 전세 가격들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 뭐 그 서울 헬리오시티에서도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동남권 입주 물량 많아서 전세 가격 힘들 거다, 그 얘기를 계속 리마인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단 신도시처럼 이렇게 입주할 물량들이 있는 곳에는 입주할 때 가면 전세 가격도 난리 나겠구나. 그러니까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택지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접수들을 상대적으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또 미분양 물량들도 보면, 검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이 광진구의 이편한 세상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미계약 물량들이 그래도 꾸준히 소진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래 수도권 분양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활발, 강남 신주거촌 주목이란 기사인데요.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 관련된 기사예요.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기사일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 더 PR 하니까, 더 PR이라고 하는 이 분양 홍보 대행사? 뭐 이런 데에서 좀 뿌리지 않았나요? 보니까 자이 써진 거 보니까 GS건설 쪽에서 살짝 방배동 주목해보라고 뿌리려고 쓴 기사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본 건 아니었는데,
이 방배 아트자이는 입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방배 그랑자이가 아마 4월달, 5월달 분양에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살짝 얘기하려고 했나 보다. 예.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 기사를 꼽은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방배 5구역이라든가, 방배 6구역이라든가, 그다음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 조합 설립 이 무효 소송, 그거 때문에 지금 약간 아직까지 지금 항소심하고 그러느라 좀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방배동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냥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이 방배역하고 사당역 사이 14구역은 아마 시공사가 롯데캐슬로 정해져서 가고 있을 거고, 5구역은 현대건설에서 3,000세대 정도 가는 걸로 지금 2주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6구역도 2주 단계죠. 그리고 그러니까 분양들이 5구역, 6구역이 이제 올해는 좀 빠르지 않나?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15구역 같은 경우는 좀 초기 단계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으니까,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거래 가능한 지역일 거고, 13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간 갈등이 있으니까 좀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고, 이 8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기사에서는 체크가 됐지만 아마 직권해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배 7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긴 한데, 여기가 내방역 있는 쪽, 서립 이 장제터널 쪽, 이렇게 터널이 뚫리거든요. 그쪽 근처에 있는 건데,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하고 초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들 방배동 쪽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 가는 데 있고, 지금 가는 데들도 있고 그렇다. 같이 좀 신주거촌으로 주목해보라고 해서 봤는데, 일단은 홍보 기사였던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 근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작년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맞죠. 근데 이 KB 국민은행에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이 가격 빠진 것들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 중형 평형, 중소형 평형, 소형 평형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조사해 봤더니, 대형보다 오히려 소형, 작은 평수들이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률 기준을 봤더니, 일단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니까 20평형대 이하가 0.48% 빠져서 제일 많이 퍼센트를 빠졌고, 그 다음에 85의 초과 102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거는 30평형대 후반, 뭐 37, 8, 9평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평형대가 0.41%, 그 다음에 중소형이라고 하는 게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면 전용 거의 84, 85, 그러니까 30평형, 31, 2평형, 33평형, 4평형 요 정도 되는 애들이 0.25%, 그리고 아예 중대형 102제곱미터, 40평형대, 50평형대 이런 데 같은 경우 0.23, 0.2% 정도 빠져서 보니까 가장 많이 빠진 게 전용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난 하락장에도 보면 소형은 잘 안 빠지고, 중대형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조정장에는 소형이 더 빠지고, 대형이 오히려 덜 빠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이 KB의 데이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통계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 1.35% 떨어졌는데, 이에 비해서 대형 아파트 가격은 1.08%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소형일수록 아파트 값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뭘까? 일단 기사에서는 소형들이 더 많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대형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소형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장이 시작되니까 먹은 것들에 대한 반납 부분에 있어서도 이 평형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소형이 많이 먹었으니까 토해낼 때도 상승분을 반납할 때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넣는다. 대형은 이번 상승장에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해낼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0여 년 전은 어떠냐? 10여 년 전은 왜 그랬느냐? 10여 년 전을 돌이켜보면 2000년대 중후반, 이때, 그러니까 2000년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대형 평형이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소형 평형의 단위 면적 가격보다 중대형 평형 단위 면적 가격이 훨씬 비쌌거든요. 예를 들자면 40평형 때는 평당 2천만 원이면 30평형 때는 1,800만 원, 20평형 때는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대형 평형 가격이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평형대들 가격이 먼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2010년 넘어오면서부터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소형 평형은 계속 유지가 되고 대형 평형은 이제 비인기 평형으로 이렇게 서로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의 몰락은 양쪽으로 짜부된 거죠. 가격도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선호하면서 소형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짱짱하게 유지한 반면에 중대형 폭은 가격이 낙폭이 되게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시점과 넘어오는 변곡점 시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일련의 어떤 자료들, 기사들 토대로 생각해 보는 건 상승장에서 많이 먹은 애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애들이 하락장 또는 조정장으로 전환되게 되면 더 많이 토해내더라. 예, 이게 사실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통계들이 나타나거든요. 선행하는 지역, 후행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면적 기준에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더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있는 기사 자료였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약 한 20년 정도 지났고,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태가 수행됐고, 약 한 35.3%,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300개 정도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아무튼 뭐 효과를 좀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전면 개편을 왜 하느냐, 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전면 개편안의 방향을 보면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비수도권하고 수도권을 나눠가지고 이 SOC 사업 평가 체계의 가중치 개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비중을 주는 부분들을 수도권하고 수도권 아닌 지역하고 좀 달리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저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고,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 균형 평가를 높인다. 그러니까 경제성 가중치가 높으면 돈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가중치를 낮춘다는 거는 돈이 잘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비중은 좀 낮추고 지역 균형 평가는 높인다. 수도권은 잘 되고 이 비수도권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비수도권이 좀 안 될 것 같더라도 살만하게끔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혜택을 좀 더 잘 통과되게끔 그런 형태로 이 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도권이 어디까지 수도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태가 가능성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지역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 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가지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니까 이 균형에 대한 평가 부분의 가중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이제 경기도 고양시 등과 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접경 도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속해서 상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혜택 가중치가 더 가는 이런 것들 못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 제가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요. 눌러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눈물, 수정, 공작, 정비구역 지정, 퇴짜. 뭐 예견됐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여의도 개별 재건축 사업도 올스톱됐다.
기다리다 못해 여의도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에 잇따라 정비구역 지정 신청했지만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사업 지원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들 지역에 먼저 우리 아파트가 낡았으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재건축할게요라고 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세요라고 이제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 수정 아파트, 공작 아파트가 우리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절했냐면 이 지역은 당신네 아파트만 놓고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당신들 아파트도 한 부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큰 판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가 안 주고 있는 거죠. 여의도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 낸다고 했고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의 어떤 그 정신, 그 마스터 플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이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정비 계획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비구역 지정 받아도 마스터 플랜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하고 안 맞으면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여러 번 일 안 하려고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당장 재건축 빨리 가고 싶은 이 소유주들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지금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하는 재건축 지역들, 뭐 목동이나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싶어도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요 기사 말고 오늘 사실 이제 재건축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송파구의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 본격적으로 간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송파구의 올림픽 선촌 아파트 또 뭐 이제 정밀안전진단해서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송파구 얘기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양 3차 아파트 뭐 최고 34층 뭐 400몇십 세대 정비계획 통과됐다. 아마 그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재건축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따로 별도 기사를 읽기보다는 그냥 흐름 짚어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뉴스 말고 근래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부동산 재테크 에듀 강의 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뭐 제가 사실 먹고 살자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에듀캐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 재개발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 녹화한 걸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요새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이제 뭐 좀 맛보기 강의처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올려놔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업체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조금 받아서 한 20분, 30분, 20분 정도 단위로 영상을 잘라가지고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내용들도 순차적으로 좀 맛보기 강의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올릴 것 같은데 일종의 홍보 목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올리고 있는 이런 부동산 뉴스 읽는 컨텐츠나 이런 거랑은 달리 어쨌거나 제 공간 안에 올리는 저의 뭐 다른 강의 자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것보다 투자할 것도 아닌데 별로 관심 없는 거다. 과감히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봤던 건데 예전에 올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바로 스킵해 주셔도 좋아요.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뉴스 읽으면서 한번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